인간의 욕망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신들의 혈연 관계에 인간 세계와의 상호작용을 복잡한 서사로 전개됩니다. 근데 신들을 통해 인간의 본능과 무의식적 욕망을 상승화하기에 인간 본성과 사회적 질서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하죠. 신화는 인간이 신에게 저항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신으로부터 독립하는 역사, 기록이 바뀝니다. 신들이 몰락하고 인간 중심의 세계 형성이 되면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신화 속에 다 들어있어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신화를 무시할 수 없다. 근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충분하게 보잖아요. 그리고 여기 신화 속에 여기가 한 건데 판달로스가 자기 아들을 죽여서 스프를 끓여서 손님들한테 대접을 해요. 그런 것들. 그 신화 속에 모든 사실이 현상에서 일어나는 사실이 있다는 거죠. 신화와 문학이 만나면 예술이 탄생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신화가 문학의 원형이다. 꿈이 여러분들이 매일 꾸는 꿈이 또 문학의 원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신화와 예술이 만나게 되면 어떻게 지금까지 가장 많이 발전하는 과거에 원래를 따라하시죠. 작품들을 보면은 신화에서 만들어진 주법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화는 상상력의 원칙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화를 활용해서 왜 신화를 가져왔느냐. 신화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재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설을 쓰거나 산문을 쓰거나 모든 글을 쓰는데 이 밑바탕이 신화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창조하거나 내가 새롭게 어디서 만들어 온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다 있었던 것을 내가 재활용하는 거예요. 재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재해석, 리라이트, 다시 쓰기 그 작업을 제가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소재 찾기 힘들어하지 말고 신화 속에서 저는 요즘 이 신화를 하고 제가 요즘 성경책을 열심히 읽어요. 그러면서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을 다시 쓰기 해보는 것과 그 주인공들 모시라든가 사라라든가 그리고 나오미라든가 이런 녀석을 제 시 속에 가져오는 것과 근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신화보다 더 그것은 굉장한 산수가 필요하는 저 나름대로 써야 될 요소들을 만들어내려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한번 제 마지막 작업으로 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져온 작품이 여기 있는 미오의 카산드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화를 글로 쓸 때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왜 문학을 하는가 그런 요소겠죠. 굉장히 보면 신화와 같이 쓰는 작업이죠. 제가 니올의 카산드라, 페넬로페, 아테나, 헤르메스, 페이겔시아 쓰는 남자예요. 근데 나머지 5인분까지 여자인데 왜 여자들을 관심을 가지는가? 제가 여자이기 때문에 여성에게 자꾸 눈이 가게 돼요. 그 여성들은 이 시대만 돼도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았죠. 여성이라는 경우. 남자분들은
존재로 돌아가는 답입니다. 나의 존재를 들여다보게 되고 내 존재를 깨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신은 사람의 눈으로 본 세상의 단면입니다. 어떤 단면을 포착해서 글을 쓰는 거죠. 그래서 글을 쓰면 생각하는 힘이 길어집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뀝니다. 덜 세속적으로 살게 돼요. 명품이라든가 비싼 옷이라든가 이런 데 관심이 없어져. 친구가 한 번은 저한테 이사를 만나면서 지 부속함을 느꼈어요. 근데 걔가 한 몇 달이 돼도 안 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거 찾아가더니 걔가 도자기 싸진 그대로였거든요. 어머 너 이거 안 열어봤니? 이런 거예요. 그걸 왜 열어보니 내가. 그래서 자기는 아마 그 안에 있는 보석 반지라든가 피물을 제가 이게 부러워하고 그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물어봤느냐고. 근데 저는 그게 관심이 그쪽으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오로지 나보다 글 잘 쓴 사람이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림 그리면 나보다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부럽잖아요. 자전거 잘 타는 사람이 부럽고 그러니까 그쪽으로는 관심이 가죠. 그래서 이제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채우면 그림을 잘 쓸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경험이 쌓는 거예요. 그리고 사고력과 관찰력이 길어집니다. 사고력과 관찰력이 길어지면 어떻게 돼요? 자아가 강하게 돼요. 자아가 강하게 되면은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그 길로 간다. 그런 마음 자세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사물을 깨뜨려보는 능력이 있어요. 생기게 돼요. 길러져요. 저절로. 그러면 정확히 사물을 판단하니까 인간관계라든가 사물을 대할 때도 다른 사람보다 낫겠죠. 그리고 글을 쓰게 되면 어떤가? 마음을 아름답게 해줘요. 글 쓰는 것은 자기 반성을 일기를 왜 쓰라 그래요? 아이들한테 자기를 반성하게 하니까. 자기를 반성하게 하면은 그 일을 똑같은 일을 또 저지르지 않거든요. 잘못을. 그래서 시를 통해 인생이 들어갔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시 어떻게 쓰나? 이거는 여러분 여러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영남일보의 칼럼을 한 4년을 썼어요. 근데 4년 쓰면서 어떻게 하면 칼럼을 잘 쓰고 어떻게 하면 좋은 글을 쓰지? 그걸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첫째는 영혼에 울림이 있는 글을 쓰자. 그러니까 그게 감동이겠죠. 읽는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글. 그리고 솔직하게 쓰자.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쓰자. 그리고 나만이 쓸 수 있는 글이 뭔가? 내가 가장 잘 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나무를 잘 알아요. 어떤 분은 소를 키워서 소 눈만 보면 소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풀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잘 아는 것을 쓰는 거예요. 어렵게 헤맬 필요 없구나. 내가 잘하는 것을 쓰자. 그러면서 이제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자기를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 단순한 것에서 시작해라. 거창한 거 쓰려고 하지 말고 아주 작은 것부터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본 것만 이야기해라. 그리고 시는 아픔이 있어야 된다. 고통이 조금은 따라야지 사람들이 그 고통을 보고 슬픔이라든가 애도의 감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조금 글 속에 있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감정이 과잉되면 안 돼요. 아름답다, 슬프다, 아프다 말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슬픔, 아픔을 느끼게 해야 돼요. 글 읽는 사람이 느끼게 해야 된다. 풀에도 상처가 있는데 내 상처 들여다본다. 내 상처를 보지 못했구나. 이런 뜻이 그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고통이라든가 아픔을 느낄 수 있게.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쉽게 재밌게 써야 된다. 근데 여기에 이제 리듬감이 포함되어야 되겠죠. 리듬감이 있어야 된다. 쉽고 이해하기 쉽고 리듬감. 그래서 유머와 위트가 깃들어지면 좋겠죠. 그 다음에 유익해야 된다는 거죠. 이 글을 왜 썼지? 아니 근데 이 글을 왜 썼지? 이런 생각이 읽는 사람한테 들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5가지를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떠나서 요즘 책 한 권만 쓰고도 작가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작가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작가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생에 대한 태도죠. 그래서 마음이 치우치지 않고 항상 중심을 잘 잡고 가는 사람. 작가는 함부로 살지 않는다. 예술과 함께 삶이 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글은 아주 잘 써요. 정말 대한민국의 손꼽히는 작가인데 생활이라든가 성격이 개차반이에요. 저는 그거는 좀 아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좋게 생활과 시 작품하고 어느 정도는 같이 가야 좀 괴팍한 건 있어요. 글 쓰는 사람이. 그렇지만 괴팍한 거하고 자기가 엉망으로 산다는 거하고 또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술과 삶이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가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글 속에 나타나야 돼요. 내가 어디에다가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사는지. 문학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야기거든요. 사람의 이야기예요. 사람이 한 평생 살면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누구를 낳고 누구와 결혼하고 뭐 이런 것처럼 시작 속에 있는 얘기처럼 그렇게 사람이 사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리고 레토릭이 중요하죠. 수사법이라고 그러는데 그 수사법을 그건 자기만이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수사법은 그 레토릭을 잘 사용해서 만들어내야 된다. 시라는 것은 영감의 원천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단 한 단 만들어가는 거예요. 벽돌 쌓기처럼. 글은 내가 한 줄 써요. 그 다음에 한 줄을 벽돌 쌓기처럼 차근차근 그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시와 인생이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모토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잘 살아야 한다.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한다. 왜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살아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써야 하나? 시의 3선수가 있습니다. 3.1시 법칙이라고 하는데 아주 초보자들은 제일 중요한 게 시간과 사건과 장소가 일치가 돼야 된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 글을 쓰는데 며칠 지난 것, 작년 얘기를 끄집어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있는 것. 그러니까 한 순간을 포착하는 거죠.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3.1시 법칙이라는 거를 염두에 뒀으면 좋겠어요. 글쓰기 출발점은 언어예요. 글 쓰는 나와 글 쓰는 소재와 그리고 언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 언어에 있어서 시는 말에 있는데요. 이 언어를 불어에서는 제가 불어를 공부했잖아요. 불어에서는 선이 있어요. 여성과 남성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시를 쓸 때 참 좋아요. 내가 여성적인 것들을 가져오면 여성 명사를 가져오면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내가 좀 나무, 책상에 관한 시를 쓴다. 그러면 좀 딱딱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단어를 선택해야 해요. 그러거나 또 내가 부드러운 물에 관한 시를 쓰고 싶다. 그러면 물은 흐른다. 물. 그러면 그 리을의 유성 흘러가듯이 그런 단어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기본 성질을 알아야 된다. 언어의 성질을. 근데 이것을 얘기해 주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쓰다 보니까 음의 속성이 있어요. 나무의 속성과 옥의 성질이 틀려요. 그렇죠? 나무는 딱딱해요. 옥은 차가우면서 부드러워요. 그런 성질을 잘 활용해서 글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도 음의 속성이 있고 언어의 결이 있고 언어의 역사성이 있어요. 언어도 개인적인 것이 있어요. 엄마한테서 내가 배워온 모국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어가 모국어지만 저는 모성의 언어, 모국어라는 거는 어머니한테서 내가 10
젊은 애들이 쓰는 언어 그런 것도 사전 속에 넣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연구해 보셔야 된다. 언어는 세월이 지나면서 변해야 하는 언어에는 규칙성이 있고 창조성이 있고 사회성이 있기 때문에 변천해집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알아서 사용하시면 글이 더 재미있어질 것 같아요. 문제나 시나로 들어가는데요. 이제 글쓰기 이게 먼저 이제 들어가기 전에 미국배를 들어가기 전에 탄탈로스와의 전선, 탄탈로스와의 가계도를 한번 살펴봐요. 탄탈로 지금 우리가 할 게 니오베예요. 니오베가 어디냐면 지금 여기 있어요. 근데 그리고 니오베 남편이 안피온이에요. 그리고 또 아가멤논이 또 나와요. 프리타임네스트라가 나오고 또 헬레네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 알리엑스가 또 나오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제 탄탈로스. 여기에는 없는데 카사미라가 없네. 여기는 카사미라가 빠졌네요. 그래서 하여간 니오베는 우리 그 남편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 니오베에 대해서 시를 보기 전에 니오베의 가장 배경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신화에 대해서 아십니까? 니오베에 대해서 아세요? 어느 정도 아세요? 니오베는 여기 나오는 탄탈로스의 딸이에요. 디오네라는 엄마 밑에서 이렇게 니오베가 나왔습니다. 헬럭스하고 니오베하고 이렇게 있어요. 또 한 동생이 있는데 브로티아스라는 세 남매가 있습니다. 근데 탄탈로스를 그냥 넘길 수가 없는 게 탄탈로스는 제우스의 아들이면서 부유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영지를 둘러보는데 12일이 걸렸다 해요. 그 정도니까 굉장한 부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 탄탈로스가 신들의 대화를 엿듣고 시민들한테 사람들한테 전했어요. 알려줬어요. 그건 비밀이잖아요. 그것도 천상의 신들이 먹는 음식을 암브로시아라고 그러고 또 넥타리라는 모를 흡수해서 또 주었어요. 사람들한테. 근데 이 암브로시아 같은 거는 사막과 같은 거예요.
니오베는 테바이와 앙피온하고 결혼하여 아들 7과 딸 7을 낳았어요. 아들 7과 딸 7을 낳았으니 이 시대에 얼마나 배우를 받았겠습니까? 자식이 많으면. 그랬는데 자녀들에 대해 자랑하는 중 어느 날 레토의 축제가 벌어졌어요. 제전에서. 근데 레토의 축제가 벌어지는 날 그것을 보고 니오베가 아니 레토는 자식이 둘밖에 없는데 나는 자식이 14명이야. 그리고 남편이 안피온이야. 나는 레토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이러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일리 있는 말이야. 근데 레토는 신이었거든요. 저거 봐라. 그 분을 사귀지를 못하고 아폴론과 아르테미스가 아들은 아폴론이고 레토의 아르테미스는 딸이었어요. 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들과 딸이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한 방에 아폴론은 아들 7을 화살로 다 쏴서 죽였어요. 딸은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딸 7을 다 쏴서 죽였어요. 그래서 그 순식간에 자식을 다 잃었어요. 그래서 이제 니오베는 애도의 상징으로 얘기를 하죠. 신화 속에서. 여신을 모독한 죄, 여신에 대해서 교만에 대한 신의 징벌이었죠. 그러니까 신화 속에서는 인과응보, 윤리의식 이런 것도 찾아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레토가 왜 그렇게 도시했냐면 레토는 제우스와 사이에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를 낳았는데 그 제우스가 남편이지만 남편한테 사랑을 못 받았거든요. 아기를 낳을 때 헤라가 질투를 해서 아무 데서도 나올 수가 없었어요. 9일 동안 헤맸어요. 근데 무지개 신이 살려줬어요. 그래갖고 무지개 신이 살려줘서 도와주었기 때문에 델로스 성이 바닷속에서 솟아올랐어요. 마침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기를 낳았는데 그런데 남편의 사랑도 못 받았어요. 아기 낳으면서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또 자식도 둘밖에 없는데 니오베는 자식도 많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분노가 폭발했죠. 그래서 레토는 벌을 내린 거죠. 근데 니오베는 9일 동안 자식이 그렇게 죽고 나서 9일 동안 울었어요. 울면서 한탄해서 9일 동안 눈물 흘리면서 그 자리에서 눈물 흘린 돌이 9일 동안 식음을 정폐하고 보니까 그 남편은 옆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시대 속에서 자살하는 사람은 극히 드문데 이제 안피온은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가족이 이제 재앙의 시작으로 이렇게 멸망하게 됩니다. 니오베는 이제 이렇게 눈물 흘리는 돌이 되었어요. 그래서 눈물 울고 있는 돌을 제가 이제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볼까요? 이거 누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우리 이거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제 단어가 역설적으로 이렇게 갖다 붙였어요. 캄캄한 것은 뭔가 고통과 어두움이 내재되어 있는 단어인데 또 깜깜하다 보면은 막혀 있는 그런 느낌인데 보석은 어때요? 반짝반짝 빛나는 거 아주 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니오베가 애도의 상황에서는 아주 귀한 느낌을 제가 받아서 보석이라고 갖다 붙여봤습니다. 근데 이런 시를 쓰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있는 이제 어떤 대상을 가지고 시를 쓰려면 그 대상과 내가 동화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탤런트들이 어떤 주인공을 맡았으면 그 주인공이 끝나고 몇 달까지 힘들다고 해요. 그것처럼 제가 니오베가 돼야 되고 카산드라가 돼야 되고 페넬로페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그 동화되는 동기감이죠. 거기에 한참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글이 쉽게 써지진 않아요. 근데 또 좋은 글이 써지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한번 이 작업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는 제가 이걸 갖고 왔는데 대상과 동화되어야 하고 내가 쓰고자 하는 대상과 일치시켜야 한다. 감정 이입은 아니에요. 감정과 감상을 배제하고 써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가 되어보는 거죠. 내가 니오베가 되어보고 카산드라가 되어보고 해야 됩니다. 니오베는 자식을 가슴에 묻었어요. 그래서 돌이 된 여인입니다. 자식을 잃은 어미 마음을 대표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망부성 아시죠? 바닷가에 가면 남편이 바다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면 산 위에서 계속 바라보다가 망부석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돌이 된 문화를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돌을 주제로 해서 쓴 남의 공사를 제가 갖고 왔는데 여기 뒤에 보면 이제 이성복 선생님의 남의 공사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시간이 나면 해보는 거예요. 우리께 이제 많아서. 근데 이거는 이제 한 여자 돌 속에 묻혀 있네. 그러면서 그 돌에 대한 소재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또 문정희 시인의 내 안에 옳은 돌이 있다. 자기 안에 있는 옳은 돌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했어요. 제가 이제 또 돌에 대한 거 있어요. 돌탑. 우리가 탑을 세우죠. 이거는 어떤 영혼이나 자기가 바라는 것을 기원하면서 돌탑을 세우잖아요. 그런 것들이 같은 연장 성장에 그 다음에 제가 나만 이런 시를 쓰고 있나? 딴 사람은 안 쓰나? 그래서 찾아보니까 인터넷에 토마스 볼빈치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니까 차일드 헤럴드 제4편 75년에 니오베에 대하여 바이런이 읽었더라고요. 바이런 시인 아시죠? 영국 시인이요. 네, 바이런이 썼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 국가를 나온 니오베. 거기 그녀가 서 있네. 아이도 없고 왕관도 없이 목소리 없는 비애의 장교. 그녀의 시든 두 손에는 텅 빈 유골 항아리뿐. 그 거룩한 끈 오래전에 흩어져 버렸네. 스키피오의 무덤에는 죄도 이제 전혀 없네. 그 묘소 자체가 주인 없이 놓여있다네. 그 영웅적 주인 없이 너는 흐르느냐. 유서 깊은 헤벨의 강아. 무정한 황무지지나. 너의 눈물은 물결을 일으켜 그녀의 비탄을 덮어주어라. 이렇게 썼어요. 이거는 이제 니오베와 스키피오라는 장군에 대해서 같이 엮어서 썼는데 그래도 참 반갑더라고요. 니오베를 쓴 시인이 있었네. 이제 여러 국가를 나온 니오베. 왜 여러 국가를 나온 니오베가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 국가에서 많이 니오베를 섬기나? 신화 속에 많이 여러 아이를 낳아서 그러나? 거기 그녀가 서 있네. 아이도 없고 왕관도 없이 목소리 없는 비애의 장교. 그러니까 아이가 다 죽었으니 없죠. 남편이 없으니 왕의 신부도 아니에요. 목소리 없는 비애의 장교. 그녀의 시든 두 손에는 텅 빈 유골 항아리뿐. 자식들의 유골, 남편의 유골. 그 거룩한 그 오래전에 흩어져
영웅 취급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장군, 그 묘소에 스키피오 무덤 자체에 그러니까 주인 없이 놓여있다네. 그 영웅적 주인 없이 너는 흐르느냐? 너는 흐르느냐? 유서 깊은 테벨의 강아. 너는 도치되어 있어요. 유서 깊은 테벨의 강아. 너는 흐르느냐? 이렇게 보면 되겠죠. 무정한 항문짓이나 너의 누런 물결을 일으켜 그녀의 비탄을 덮어주어라. 그러니까 리오베의 비탄을 덮어주어라. 그 테벨의 강우라고 이렇게 써있는데 그것을 그냥 뭐 하여간 여러 이런 글이 있구나 좋은데요. 근데 또 재밌는 게 BC 천년경에 리오베의 조각이 나타났다고요. 그래서 겁에 질린 아이가 어머니를 붙들고 있는 모습으로 조각되어 있는데 이게 피렌체 미술관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써놨냐면 이것을 보고 신들을 그녀를 돌로 바꿨지만 소용이 없었네. 조각가가 그녀를 영원히 살려냈다네. 조각가가 여기에 죽은 이유를 살려냈다. 이렇게 표현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 게 이제 카산드라입니다. 카산드라 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카산드라 우리 읽어주실래요? 헛끝에서 맴도는 말 카산드라. 아버지 어머니 말 좀 들어보세요. 제발 귀 좀 기울이세요. 제 말은 제 말이 아니에요. 나무가 새의 발끝에서 전해 들은 말.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며 하는 말이에요. 혀끝에서 맴도는 말에서 달아날 수가 없어요. 미래가 벌써 저기 와 있으니까요. 저는 모든 걸 보았어요. 어둠도 보았고 타오르는 도시의 불빛도 보았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는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제 말은 그물 밖으로 다 빠져나가 물방울처럼 허공으로 사라져요. 온 모래먼지 같이 바람에 날려요. 아버지 어머니, 차라리 제 입에서 개구리가 튀어나왔다면 믿으실래요? 전 사실 제 이름 값하느라 아무도 사랑할 수 없었다니까요. 네, 고맙습니다. 이 시도 이제 제가 카산드라가 배웠어요. 거기서 이름이 지금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말 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왜냐하면 카산드라가 예언의 능력을 받았어요. 플라톤이 뭐냐 하면은 카산드라에게 아폴론이 카산드라를 유혹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예언의 능력을 줄 테니까 나랑 같이 가지 않을래?
하인이 시종이 개를 버리지 않고 이달산 양치는 목장에 갖다 던져놓고 왔어요. 그래서 양의 젖을 먹고 양치는 목동으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황금 사과 때문에 얘가 파리스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들이지 말아라. 두 번째는 파리스를 스파르타의 사신으로 보내지 말아라. 그랬는데 또 보내게 됐어요. 스파르타의 왕은 메넬라우스였는데 거기에 가서 헬레나하고 눈이 만나서 헬레네를 납치해갖고 도망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트로이 전쟁이 시작될 만하게 되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오디세우스가 만든 목마를 트로이 성에 들이지 말아라 그랬는데 또 그것도 어때요? 결국 성에 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목마 속에서 군인들이 내복했던 군인들이 나와서 성을 불질러서 마지막에 10년 만에 트로이가 멸망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어버렸죠. 그 다음에 이제 아가멤논에게 전리품으로 이제 트로이가 망하니까 아가멤논의 전리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가멤논에게 너희 나라로 가지 말아라 제발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아가멤논은 자기 나라 왕인데 자기가 가야 돼. 갔어요. 근데 기다리고 있는 것은 크리타이네스가 부인이 이기투스라고 아까 했었죠? 그게 아가멤논의 사촌 형이에요. 둘이 불륜관계였어요.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아가멤논을 헝가리에 들어오는 걸 같이 카산드라하고 죽입니다. 그래서 가장 불행한 예언자가 카산드라. 그래서 이제 제가 카산드라를 이렇게 써봤어요. 혀끝에서 맴도는 말. 말을 아무데도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혀끝에서 맴도는 말. 이게 제목을 참 중요해요. 시에서. 제목은 유혹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쁜 옷을 입고 예쁜 몸을 치장하잖아요. 남들이 봐주기를 바라서. 그러니까 우리 시도 마찬가지예요. 제목은 유혹이에요. 나 좀 읽어주실래요? 날 읽어봐 주세요. 그런 거죠. 그래서 제목을 신경 써서 써야겠다는 거. 제목부터 시작이다. 시는. 그리고 이제 혀끝에서 맴도는 말. 내가 1인칭으로 카산드라가 그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보고 사유하고 하면서 여기서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말 좀 들어보세요. 제발 귀 좀 기울여주세요. 내 말에. 제 말은 제 말이 아니에요. 나무가 그러니까 옛날에 이 당시에는 나무는 아주 높이 자라잖아. 나무는 멀리 있는 것을 봐요. 그래서 지금 비바람이 몰려오는 것도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새도 나니까 높이 가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적군이 지금 달려오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나무가 새의 발끝에서 전해드는 말. 나무의 말이나 새의 말이나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며 하는 말이에요. 혀끝에서 맴도는 말에서 달아날 수가 없어요. 미래가 벌써 저기 와 있으니까. 저는 모든 걸 보았어요. 어둠도 보았고 타오른 도시의 분위기도 보았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는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제 말은 문 밖으로 빠져나가요. 비누바람처럼 허공으로 사라져요. 모든 모래먼지같이 바람이 나요. 이거는 카산드라의 심리예요. 슬픔과 괴로움. 내 말이 먹혀들지 않는 그 슬픔. 내가 집에서 온전한 식구한테 얘기를 해요. 이건 절대 하면 안 돼. 그냥 아무도 내 말을 안 들어줄 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나라의 위기 상황인데 아무도 듣지 않아요. 내 목소리 달리는데 아무도 듣지 않아요. 그 괴로움이 얼마나 컸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차라리 제 입에서 개구리가 튀어나왔다면 믿으실래요? 전 사실 제 이름 값들아 아무도 사랑할 수 없었다니까요. 이거는 이제 카산드라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나는 빛난다. 남을 능가하는 자. 그런 뜻이 있대요. 카산드라가. 그러니까 왜 나는 그런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름 값이라고 나는 빛나야 되니까 아무나 마음을 놓고 사랑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다. 낙관이 말하는 정신이 있어서 그게 여기에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내 의지대로 살 수가 없었거든요. 부모님의 의지대로 살았어요.
의아하게 잡아내야 되고 나는 빛나야 되고 해서 아무거나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런 의미로 써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페넬로페를 배워볼까요? 페넬로페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거 우리 저기 김지은 선생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어떻게 살았을까? 페넬로페. 누가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실래요? 텔라피는 앉아 있을 때는 오늘은 말하고 싶어요. 말도 언어로 짜는 것이 처음 짜는 거나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말 맛에는 놀라운 맛이 있습니다. 사실 몸을 파고드는 배틀 소리는 짐승의 울음 같아가 고통스러워요.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더 변동되거든요. 저를 불안하게 되네요. 그래 손을 재바르게 먹으니 천이 잘 짜였는지 아닌지 제 손입니다. 한번 만져보세요. 이 천의 촉감은 손맛이 살아나요. 사랑의 맛이 이럴까요? 제가 오늘 말을 많이 했죠. 이제 당신이 제 이야기 좀 해주실래요? 배짜는 저를 정숙한 여자라고 하냐면서요. 창밖에 저 눈이 무서워요. 저는 배틀밭 세상을 알고 싶잖아요. 누가 제 이야기를 좀 해주었으면 해요. 제가 왜 천을 짜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당신이 제 이야기를 써주면 좋겠어요. 제게 배틀이 없었다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페넬로페가 들어가서 페넬로페 신문이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사실 배틀이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데 저는 시가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이 말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돌려 얘기하면 배틀 속에는 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누가 제 얘기 좀 해주실래요? 이런 거죠. 사실 배짜는 거나 말하는 거나 둘 다 쾌락이 있어요. 글 쓰는 거나 글 쓰는 것도 쾌락이 있게 되면 글 쓰거든요. 글 쓰면서 말하는 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친구하고 앉아서 수다를 떨거나 얘기하면은 그 말맛이 굉장히 좋죠. 전화로 수다를 떨어도 한 시간씩 막 하잖아요. 그 말맛이 굉장히 좋아요. 배짜는 것도 시대 날씨가 시실이 엮여서 짜요. 그리고 말도 자음과 모음 합쳐져서 시실과 날실이 엮여져서 아름다운 말이 되는 거죠. 예술도 마찬가지예요. 미술, 음악 이런 것들 다 시술과 날술 엮여져서 모든 예술이 만들어진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말의 맛을 저는 이제 여기서 말맛에는 다섯 번째 말맛에는 놀라운 맛이 있어요. 그래서 말맛하고 또 둘째 연에 손맛이 살아나요. 손맛, 배짜는 맛, 말맛, 사랑의 맛 이렇게 맛을 연구시켜봤어요. 그 좋은 시는 시험 하나에 다 들어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렇게 좋은 시는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다 보고려고 해서 썼습니다. 근데 페넬로페는 또 어떤 사람인가 한번 살펴봐요. 페넬로페는 이름이 뜻이 원앙이래요. 원앙이라는 건 어때요? 부부 금술이 좋고 좋은 새잖아요. 원앙. 그래서 이 페넬로페는 그런 의미가 있고 페넬로페는 천을 짜는 직공, 수위를 짜는 여인, 충실한 지혜의 상징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페넬로페는 아까 우리가 가볼까요? 어디 갔지? 여기요. 스파르타의 이카리오스의 딸이래요. 스파르타. 트로이가 저기 있어요.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는 부분이 여기 트로이. 여기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전쟁은 10년이 끝났는데 집으로 돌아오는데 트로이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10년이 걸렸어요. 근데 그 10년 동안 돌아오는 동안에 이 오디세우스가 전쟁이 끝나고 오는 동안 신들이 나를 집으로 바로 가지 못하게 막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성들을 다니면서 향락을 즐기러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페넬로페는 남편이 돌아오기까지 긴 시간 동안 배틀 앞에서 배를 짰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짜냐면 시아버지의 수의를 짠다는 핑계로 낮에는 수의를 짜고 밤에는 낮에 짠 걸 다 풀었어요. 그렇게 해서 3년은 버텼어요. 그러니까 13년을 버텼죠. 그러니까 10년 동안은 괜찮아요. 남편이 없어도 10년 안에는 재혼하지 하면 안 돼요. 10년이 지나면 재혼해도 된다는 이 나라의 그런 법이 있나 봐요. 오디세우스 그 집을 떠날 때 10년이 지나도 내가 돌아가지 오지 않는 거는 재혼해도 된다. 그랬대요. 그랬는데 10년이 지나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았지만 페넬로페는 재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20년이 지나가도록 기다렸어요. 그 많은 처혼자들이 108명이나 되는 처혼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창밖에서 들여다보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얘는 페넬로페는 눈길도 안 줬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정말 페넬로페가 충실하고 정절을 지켜서 남편을 기다린 것이냐? 아니면 그녀가 또 다른 의도가 있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페넬로페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을 줬는데 페넬로피아라는 소설이 있어요. 최근 미국 소설가가 이 책을 발간했대요. 마가렛 애트우드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게 뭐냐면 다시 쓰기죠. 다시 쓰기 작업인데 이거는 이 소설은 진실에 대한 여부를 묻고 있대요. 오디세우스가 정말 신들의 미역 때문에 집에 돌아오지 않았나? 페넬로페 정말 수위만 짰나? 성숙한 여인이었을까? 뭐 이런 의문을 물어보네요. 그래서 그래 재미있는 의도네.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근데 오디세우스가 거지 행색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랬는데 20년 동안 얼굴이 많이 변했죠. 그래서 페넬로페는 못 알아봤어요. 근데 오디세우스의 개가 알았대요. 개. 그래서 오디세우스의 개라는 걸 하나 썼는데 그게 너무 길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안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집에 이사 두 분만이 아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페넬로페는 남편을 의심해서 침실을 데려가서 이거 이 침대 좀 옮깁시다.
오직 우리 좋았던 상태에 나는 누나하는 친구들보다 오래 살아남았다. 그러나 지난밤 꿈에 친구들이 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강한 자는 살아남는다. 그러자 나는 내 자신이 미워졌다. 강한 자는 살아남는다. 이 시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오디세우스도. 근데 오디세우스에 대해서 많이 쓰여진 게 왜 그래요? 오디세우스도 살아남았기 때문에. 문학이라는 것은 살아남은 자가 만들어가고 쓴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또 오디세우스가 중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살까 하는 것이 그거는 배를 짜면서 기다려오는 거. 근데 이제 배를 짜는 것이 저는 쾌락을 느꼈을 것 같아요. 페넬로페가. 여러분 뜨개질 하는 사람은 뜨개질만 계속 하잖아요. 상당한 쾌락이 있죠. 글쓰기에도 엄청 쾌락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랬을까? 저 그런 것처럼 이 여기에서 쾌락을 느껴서 짜고 기다리지 않았을까? 그 사람들을 많은 108명이나 되는 청원자들을 무시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여기에 보이는 쾌락. 이게 정신 분석적으로 보면 이게 대상 알아보래요. 내가 욕망의 원인, 내 욕망을 채워주는 어떤 대상 이게 페넬로페에게는 배틀짜리였던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게 배틀이 없었다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제게 시가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렇게 저는 이 시를 이렇게 제 얘기처럼 이렇게 마무리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아테나 피레시아스를 해볼까요? 네. 이거는 남자분이 읽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한테 읽어주세요. 피레시아스. 페르시아스. 난 괜찮아. 페르시아스 박지영. 난 괜찮아.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본 내 젖가슴 눈에 아른거려. 너는 이미 알고 있었지. 눈을 감아야 내가 더 잘 보인다는 걸. 난 괜찮아. 네. 이 시는 어디서 나오냐면 아테나와 피레스의 관계예요. 아테나는 제우스 메피스 사이에서 태어난 딸인데 제우스가 가장 아끼는 딸이죠. 제우스의 머리에서 갑옷을 입고 태어났대요. 시작 속에서 나는 얘기죠.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리스에서는 제가 얘기한 건 아니지만 찾아보니까 아테나가 제우스의 머리에서 태어났다는 건 그 당시 그리스 사람들이 지혜를 아주 소중히 여겼다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열고 아테나는 지성, 지혜, 지성, 학문, 문명 이런 다방면의 재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아테나가 님프들하고 같이 연못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것을 페이레시아스가 몰래 훔쳐갔어요. 그러니까 아테나가 페이레시아스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감히 내 몸을 훔쳐다니. 그래서 앞을 못 보게 했어요. 그런데 님프들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앞을 못 보면 어떡해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너무 심했나 싶어서 자기 젖가슴에서 근데 젖가슴에 뱀을 넣고 다녔다는 것도 참 에로틱하죠. 그 차갑고 섬뜩할 것 같은데 젖가슴에 있는 뱀을 페이레스의 귀를 닦아주랍니다. 페이레스의 귀를 닦아주었습니다. 그때는 페이레시아스의 귀가 밝아졌어요. 그래서 새의 소리와 나무의 소리가 모든 사람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력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테이레시아스에 대한 근데 테이레시아스가
여자였대요. 여자로 살 때가 9배는 행복했어요. 그리고 정신분석에서는 남자는 성적 욕망이 하나밖에 없어요. 타입 하나. 근데 여자는 성적 욕망이 여러 곳에서 얻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정신분석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자로 살 때가 행복했었대요. 아, 그렇구나. 저도. 그 다음에 이제 헤르메스를 볼까요? 헤르메스 누가 읽어주시나요? 우리 앞에 선생님이 읽어주시나요? 내가 헤르메스 같이 그의 모양 도로가 있어. 그의 상과 승대가 달려있어. 그는 코로나가 발발하면서 이 도시에 정착했지만 어디에 거주하는지 결혼을 했는지 아니면 불합인지 알 수 없어. 다만 그의 얼굴은 벌려있고 눈썹이 짙으며 광대뼈가 두드러졌다는 것은 알아. 그가 바람의 속도와 구름의 움직임에 민감하다는 것도 알아. 주머니가 많은 조끼를 입고 헬멧을 쓰고 마치 밖에 날개가 달린 듯 발에 날개가 달린 듯 눈썹을 휘날리며 동수를 가로질러 신속하게 무게를 진단하지. 그런 것을 어떻게 아냐고. 신의 전령이 배달의 민족이 되었기 때문이다. 네, 배달. 대부분 이제 배달입니다. 킥서부터 배달입니다.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전령이에요. 제우스의 심부름꾼이에요. 이 헤르메스가 또 여러 아주 중요한 명품 에르메스 여기서 따온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제가 적어봤어요. 그에게는 고유한 번호가 있어. 그의 삶과 승리가 달려있어. 그 번호 유일한 번호를 써야 되죠. 그런 코로나가 발발하면서 이 도시에 정착했지만 어디에 거주하는지 정확히 어디인지 프로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의 얼굴은 돌려있고 눈썹이 있으며 담배뼈가 두드러졌다는 것을 알아. 근데 이제 헤르메스는 이제 굉장히 빨라요. 발에 날개가 달려있고 또 지팡이에도 날개가 독수리 날개가 달려있고 모자. 그러니까 바람의 속도와 구름의 움직임에 민감하고 발에 날개가 달려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여기다가 표현해봤어요. 그리고 아주 빠르니까 퀵 서비스, 눈썹을 휘날리며 동서를 가로질러 신속하게 물건을 전달한다. 그런 것을 어떻게 하냐고 시대 전령이 배달의 민족을 이야기해요. 배달의 민족은 우리 민족을 지칭하는 말이죠. 반군의 자손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걸 배달의 민족이라는 또 배달 업체가 있잖아요. 그거하고 또 유사하게 그래서 배달 앞에는 배달, 여기는 배달의 민족을 지칭하는 그런 의미로 한자를 써봤어요. 그리고 뒤에 있잖아요. 그 뒤에 또 하나 있는 넷째 회, 그것도 한번 읽어주세요. 선생님 뒤에 선생님 좀 읽어주세요. 넷째 회. 넷째에 찰스 씨 전쟁의 넷째에 헬메스가 나타났다. 별로 볼만하지는 않았다. kup은 매달고 코트는 누더기였고 쥐들이 주머니에 들락거렸다. 그것은 늙은 채 모양의 통구멍이 나 있었다. 죽어가는 자의 눈을 감기는 문명한 지팡이를 여전히 들고 다녔지만 작은 자는 씹힌 자국이 나 있었다. 죽어가는 자들이 문도록 허락한 것일까? 어찌되었든 간에 그에게는 우리의 이상한 편지는 없었다. 조금은 내심이네. 우리는 그의 등 뒤에서 외쳤다. 그가 더 이상 우리 말을 들을 수 없을 때. 네, 감사합니다. 이 넷째는 아직 번역이 된 작품이 아니에요. 네,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것을 번역해서 올려놨더라고요. 찰스 시빅이라고 뉴욕에 거주하고 뉴욕 컴퓨터 대학 교수님께서 프리처 상을 받았어요.
시가 짧아서 재밌을 것 같아서 사진 이제 구입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그래서 중간에 제가 몇 군데는 수정을 했어요. 이번에 번역이 조금 시하고 그래서 얼마나 반갑던지요. 아, 헤르메스에 대한 시를 쓴 사람이 또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참 반갑고 전쟁의 넷째 때 헤르메스가 나타났다. 별로 볼만하지 않았다. 우편 배달부 포트는 누더기였고, 그러니까 헤르메스가 커다란 망토를 붙이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포트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쥐들이 주머니에 빌락거렸다. 그가 넓은 책모자를 쓰고 다녔어요. 넓은 책모자에는 퉁구멍이 나 있었다. 죽어가는 자의 눈을 감겨주는 유명한 지팡이를 여전히 들고 다녔지만 그의 지팡이요 뱀의 희감긴 지팡이 들고 다녔어요. 잘근잘근 씹힌 자국이 나 있었다. 죽어가는 자들이 물도록 허락한 것일까?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에게 전한 편지는 없었다. 우편 배달부에 주어놓은 편지 배달부인데 편지를 안 갖고 왔어요. 도둑놈의 시이네. 아, 이게 한숨에 이 시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그의 등대에서 외쳤다. 그가 더 이상 우리말을 들을 수 없을 때. 그래서 헤르메스라는 시를 나처럼 쓰는 사람들이 더 있구나. 그 시나를 가지고 그래서 참 반갑게 제가 그 시를 읽었어요. 헤르메스에 대해서 좀 볼까요? 헤르메스는 제우스와 피타 아틀라스의 딸 마이아, 제우스와 마이아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제우스는 이 얘를 갖다가 제일 막내로 모았죠. 그래서 12신이에요. 올림푸스 12신 중에서 막내인데 이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자고 주로 제우스의 신부로 등장하죠. 근데 헤르메스는 지상에서 지하까지 가지 않는 곳이 없어요.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 지하 세계를 넘나드는 유일한 존재예요. 죽은 자를 저승으로 인도하는 사자로 여겨져 지릅니다. 아프로디테와 사이에 헤르마 프로디토스를 낳았어요. 근데 헤르메스가 주로 하는 일은 교환, 전송, 전의, 운송, 횡단. 그러면서 신의 뜻을 전하는 자니까 제우스의 말을 갖다가 우리 인간들한테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의 말을 인간한테 전하는데 그걸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신의 말을 선포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신의 말을 직접 이해할 수 있는 인간들에게 외국어를 번역하듯이 메시지를 전달해야 했어요. 그래서 통역이나 번역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헤르메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미 돌이킬 수 없네요. 어처구니 없다는 게 어떤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도 남편이 그런 상황에서 왔으면 반가워서 뛰어나가진 않을 거예요. 그래 좀 못 본 척하고 있었는데 독이 그게 터지잖아요. 몸이 터져서 죽었어요. 남편 파리스가 죽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자책하면서 슬퍼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자기도 바로 자살합니다. 따라 죽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그리스도를 따라 죽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서 가장 불쌍한 조강지처 그는 온몸에 가장 불쌍한 여인 카산드라 그렇게 해요. 그래서 내가 불행한 여인을 부모님께 시다 속의 여인을 찾아서 시를 써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시간에. 재밌을 수도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은 것 같아서 이제 돌에 대해서 문정희 선생님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궁금했어요. 이거는 제가 읽어볼게요. 궁금했어요. 샘에 물리며 갔었어요. 그 속에 꽃피운 두 마리 서로 껴 재집처럼 들어앉아있지 뭐예요. 다음날 배양은 없고 나뭇잎만 물리에 떠 있었어요. 아무도 그 샘을 퍼가지 않았어요. 점점 샘만도 항구로 나무가 자라났어요. 그 나무에 눈이 큰 아이가 조롱조롱 달려 있었어요. 한 아이가 웃으면 같이 웃고 울면 같이 울었어요. 아르고스의 눈 같아서 아무도 나무를 건드리지 못했어요. 어느 날 흰파랑새가 와서 노래하자 아이가 하나 둘 자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다투어 아이를 따다가 집마당에다 몰래 심었어요. 까만 눈이 커다란 아이를 주렁주렁 내고 넝쿨이 지붕을 타고 올라갔어요. 그 후 어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중국 신화를 보고 제가 썼어요. 중국 신화 속에 어떤 구절이 제가 어떤 시인을 여러분들 알려드리려고 찾으니까 모르겠어요. 오래됐어요.
무엇이 될 수 있을까? 허공에서 허공으로 뛰어다니는 새가 될 수 있을까? 내 안에 우는 돌이 있다. 휴대전화를 꺼내어 찍고 싶은데 싱싱한 조명은 찍을 수 없다. 네. 요 근래 민정희 선생님 시집 속에 있는 시예요. 근데 내 안에 우는 돌이 있다. 이 첫 구절을 보는데 마음이 찡하게 아픈 거예요. 이 민정희 선생님이 그린 나이가 70대 후반 정도인 건데 무슨 고통이 이렇게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절벽에서 절벽으로 뛰어다니는 소나기가 있다. 그래서 휴대전화를 꺼내어 찍고 싶은데 눈 뜨면 안 보이는 울부짖습니다. 약간 휴대전화가 조금 멀게 느껴져요. 이 시 속에서. 그렇지만은 제가 그게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타인의 눈에는. 나만 느낄 수 있는 고통이라는 거잖아요. 울부짖습니다. 그래서 정토의 빛깔로 다가오는 저녁, 내 안에 보이는 돌에다 물을 준다. 물을 주면 돌은 키가 오래 키는 자라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허공에서 허공으로 뛰어다니는 새가 될 수 있을까? 그래요. 이 돌이 아픔이 아주 가벼워져서 새가 되면 좋겠죠. 내 안에 우는 돌이 있다. 휴대전화를 꺼내어 찍고 싶은데 싱싱한 비명을 찍을 수 없다. 그게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이 우는 소리를 기다려 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내 몸이 우는 소리에는 관심을 안 가져요. 그렇죠? 내 몸이 간절하게 우는 때는 나를 좀 들여다 봐줘 호소할 텐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렇게 내 몸이 우는 소리에 기다려보면 좋겠다. 내 안에 우는 소리. 이렇게 잠시 민정희 선생님의 마음속에 있는 아픈 감정을 들여다봤어요. 그 다음에 이정복 선생님의 남의 군사. 이 남의 군사는 남의 군사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시예요. 남의 금산 이성복. 한 여자 돌 속에 묻혀 있었네. 그 여자 사랑에 나도 돌 속에 들어갔네. 어느 여름 비 많이 오고 그 여자 울면서 돌 속에서 떠나갔네. 떠나가는 그 여자 해와 달이 끌어주었네. 남의 금산 푸른 하늘가에 나 혼자 있네. 남의 금산 푸른 바닷물 속에 나 혼자 잠기네. 이 작품은 돌이라는 주제를 썼는데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이 선생님, 제가 이 돌에 대해서 궁금해갖고 막 또 인터넷을 뒤졌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성복 선생님이 이 시에 대해서 짧게 얘기한 게 있대요. 이 시의 배경은 서정인 소설가의 강이라는 작품이 있대요. 강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속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한 선생님한테 믿고 따르던 선생님한테 제자가 성폭행을 당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선생님이 그 소설 속에 있는 내용을 보고서 이 시를 쓰셨대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한 여자 돌 속에 묻혀 있었네. 그 여자 사랑에 나도 돌 속에 들어갔네. 상처, 고통이 이 돌 속에 묻혀 있다는 데서 느껴지잖아요. 상처와 고통이. 그리고 이 글 쓴 나는 그 상처를 보듬어주고 쓰다듬어주고 하는 그런 느낌이죠. 그 여자를 또 사랑하는 느낌. 어느 여름 비 많이 오고 그 여자 울면서 돌 속에서 떠나갔네. 떠나가는 그 여자 해와 달이 끌어주네. 그러니까 떠나갔다는 것은 어느 정도 그 상처가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떠나갔다는 거죠. 남의 금산